자, 그 다음에 이제 1년짜리 보겠습니다. 1년짜리 단순히 다 거의 암기해야 되는 것들인데 1년짜리 아까 말했지만 13번, 14번, 15번, 16번 요것만 보겠습니다. 1년 13, 14, 15, 16 13, 14, 15, 16 13번은 2 플러스 1인데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2 플러스 1인데 무슨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4번은 3 플러스 1인데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15번은 2 플러스 1인데 업무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 13번하고 16번하고 이게 다 똑같은데 왜 차이가 나나요? 16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되어 있죠. 업무정지 2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근데 13번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취소. 이것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14번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많잖아요. 3 플러스 1이면 2 플러스 1보다 한 번 더 많죠? 근데 왜 임의적 취소냐? 2 플러스 1은 절대적 취소인데 그런데 거기에 14번은 맨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가로 안에 법제 38조 1항 8호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습니까? 가로 안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이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13번은 업무정지 2번이고 플러스 업무정지인데 14번은 3 플러스 1에는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플러스 과태료 플러스 업무정지 3 플러스 또다시 1 업무정지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비록 3 플러스 1이지만 과태료 이거 한 번 없어도 이미 2 플러스 1로서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한 번밖에 안 들어가면 법 38조 1항 제8호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 이 말이 이해돼요? 이거 질문하신 부분. 자, 그 다음에 15번은 뭐냐 하면 이 플러스 2번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고요. 플러스 1은 반드시 과태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특히 1번 오늘 말 많이 했습니다. 1번 주의하시고요. 나머지 5번, 6번, 7번 이런 거는 꼭 공인중개사법은 아닙니다. 5번은 국토계획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택이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돼야 안 돼요. 연수교육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 1층에 어린이집 하는 경우 있죠? 이게 과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된다 안 된다? 어린이집은 사업자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나가 어린이집 원장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보라고 하니까 했대. 자기는 했으면 좀 사진 찍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팩스로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라 했더만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이더라고요.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은 안 해요. 고유번호만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이거 하려면은 추첨해요. 추첨. 어느 지역에 아파트 신설돼가지고 어린이집 하려면은 추첨해가지고 당첨되면 프리미엄 받고 팔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실무와 좀 관련되고 시험하고는 어쩌면 관련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만 더 실문제 곧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합격할 수준이 되었으니까 공장은 그럼 공장은 물론 사업자 등록은 돼 있다 보고요. 공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공장은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공장이 판매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다면 적용된다는 게 유권 해석이에요. 국토부 유권 해석이에요. 타이어 같은 거 팔면서 공장 직영, 회사 직영 해가지고 이런 거
같이 할 수도 있겠죠. 판매업을. 그러면 되고 판매는 안 하고 오직 생산용에만 사용된다면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법무부 유권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환산보전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만 적용된다. 그러나 거기에 별표해놨는데 환산보전금과 상관없이, 즉 서울에서 4억 이런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뭐가 있어요? 대항력, 권리금 보호, 계약갱신요구권, 상기의 차입연체 시 해지 등은 환산보전금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다. 소위 리쌍법이라는 거 하는데, 리쌍 이런 애들도 옛날에는 나쁜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지금은 불쌍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장창인가 그거 뭐 세입자 뭐 무조건 안 나고 지금 강제 집행하려고 해도 성소 방해를 받아놓고 거품 묻고 드러누버리고 옷 홀달랑 벗고 다 드러눕고 이러니까 몇백 명이 와서 강제 집행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리쌍법이라고 하는데, 리쌍 연예인들이 그렇게 업자들 소개로 세입자들 다 보내버리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권리금 받으면 몇십억 된다. 예를 들어서 30억 주고 하는데 권리금만 해도 20억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투자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리쌍 같은 경우 몇 년째 지금 리모델링 못하고 있죠. 그 세입자가 안 나가니까. 이제는 그래서 모든 상가를 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고, 이제 5년 동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보증금과 상관없이. 옛날에는 환산보증금이 4억 이하인 경우만 서울에서 가능했죠. 지금은 보증금과 상관없이 다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되더라도 시세만큼 올릴 수는 있죠. 정액 청구는 상한선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상가나 주택 모두 다 적용되지 않는다.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주택은 전입신고하고 이사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주택은 동사무소, 공정인사무소 등기소에 받는데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전금이 4억이 넘으면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교부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4억 넘어도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받아봐야 웃으면 못 받아요.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넘으면. 그래서 확정일자 도장 안 찍어줍니다. 일단 안 찍어주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어떤 세무서에 제발 좀 찍어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꼭 원하면 찍어는 드릴게요. 근데 아무 소용은 없습니다. 받아봐야 도장.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안 찍어줘요. 도장 자체를. 왜? 웃으면 못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됩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최장기 존속기간은 없습니다. 민법은 최단기 존속기간도 없습니다. 전세권은 최단기 존속기간 10년입니다. 전세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민법에서.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둘 다 인정되고요. 정액청구, 주택은 20분의 1이고 상가는 100분의 9, 9%인데, 이 주택은 20분의 1 이거는 계약기간 중에 올리는 것만 해당되죠. 2년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올리는 건 더 많이 올려도 돼요. 계약기간 중에 1억에 계약 체결 했으면 1년 지나면 500만 원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아직 2년 안 지났는데도. 2년 계약기간 끝나고 올리는 건 얼마든지 올려도 되죠. 그리고 계약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20분의 1 올리는 거, 이거는 당사자 합의가 되면 더 많이 올려도 돼요. 그러나 상가 100분의 9 올리는 거는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올리는 거, 이거는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9를 초과해서 올리는 거는 무효입니다. 주택은 무효 아닙니다. 5% 초과해서 올려도 합의만 됐다면 가능하다고요. 상가는 합의해서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100분의 9 판례예요. 제가 9월 달에 내드렸던 문제에 있어요. 그 모의고사에.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둘 다. 이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 두 개가 있죠. 설정 등기는 합의가 돼야 되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 끝났는데도 주인이 돈 안 내줄 때는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제가 조금 전에 4억이 넘으면 확정일자 안 찍어준다고 했죠. 그럼 4억 넘는 거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아요, 못 받아요? 서울에서 4억이 넘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아요, 못 받아요?
맞죠? 그래서 4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산보증금 서울에서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월차임 전환율, 아까 했습니다.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는 거 19페이지. 19페이지 이거 표를 보고 답하시고요. 특히 거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아까는 말 안 했는 것 같긴 하네. 세종특별자치시는 주택은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데 상가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기타 지역에 해당돼요. 기타 지역에. 아까 말한 거 맞네. 어디 말했어요? 그 개정된 법령 내드렸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표를 암기했다고 보고요. 그 상가는 다른 학원에 가니까 이렇게 암기하고 있더라고요. 4, 3, 2판, 4판, 18 이렇게 암기하고 있더라고요. 서울 4억, 과밀업체권역 3억, 광역시 2억 4천, 기타 지역 1억 8천, 4, 3, 2판, 4판, 18 이렇게 암기하더라고요. 자, 문제 내보겠습니다. 문제. 이걸 표를 암기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 내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보증금 6,500. 보증금 6,500.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 최우선 면제 얼마 받고 우선 면제 얼마 받는지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 최라는 말은 없죠. 법조문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 같은 말이고요. 그냥 우선 면제 또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그게 같은 말입니다. 법조문에는 최라는 말은 없어요. 학자들이 편의상 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최우선 면제 주택인 경우는 얼마고 상가인 경우는 얼마냐고요. 우선 면제 주택인 경우 얼마 받고 상가인 경우 얼마 받냐고요. 빨리 말해보세요. 1번 한 푼도 못 받는다. 2번 6,500 받는다. 3번 2,200 받는다. 4번 3,400 받는다. 5번 1억 6,500만 원 받는다. 자, 답이 뭐냐고 빨리 말해보셔요. 그래야 뭐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야 설명을 하죠. 주택 최우선 면제 얼마 받아요? 4번요. 4번이 3,400만 원. 상가는 3번 2,200. 주택 우선 면제 네? 6,500. 상가 우선 면제 후순위보다 상가는 몰라요? 빨리 말해봐요. 상가 얼마? 이 중에서 지금 한 개 맞았어요. 한 개. 주택 3,400이고요. 상가 0. 주택 6,500 중에서 3,400 받았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3,100. 상가 6,500.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현업에 나가면 이걸 모르면 중개업하기 힘들어요. 이거 숫자는 어차피 그 책상 밑에다가 이거 적어 놓으면 된다고요. 찾아도 이걸 해석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최우선 면제는 주택인 경우 1억 이하인 경우 3,400이잖아요. 월세는 빼고 보증금만 가지고 가죠. 주택은. 그래서 3,400은 알겠죠? 상가는 최우선 면제 받으려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환산보증금이 6,500 이하인 경우 2,200이에요. 환산보증금이. 그럼 환산보증금이 얼마예요? 이게 월세가 100만 원 있으니까 1억 6,500이죠? 월세가 100만 원 있잖아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 이때 국세청 유권해석은 월세에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월세가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또 10만 원 포함되겠죠?
그래, 이게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하면 그냥 말 없으면 그냥 이거 곱하기만 하면 돼, 100에 100. 그럼 1억 6,500이잖아요. 환산보증금이. 최우선 면제는 없다고 한 푼도 환산보증금이 6,500 이하여야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돼요. 이해되죠, 이거? 걱정인데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다음에 주택은 우선 면제, 우선 면제는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잖아요. 지금 6,500 중에서 최우선 면제를 받았으니까 남은 돈은 3,100밖에 안 남았으니까 3,100 받겠죠? 상가는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보증금이 6,500이니까 6,500.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응용 문제 하나만 더 해도 이것도 모르면 가만 안 두겠어요, 이제. 보증금 700만 원. 500만 원만 할까? 보증금. 500만 원.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자, 이거 그러면 빨리 말해. 빨리 시간 없어. 이거 지금 이제 주택은 얼마에 최우선 면제? 또, 예? 500. 상가는 500. 주택은 예. 최우선 면제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는 게 무조건 2,200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 내는 게 500밖에 없는데 2,200 받을 수가 없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입니다. 권리금. 권리금이 작년 5월 13일 날 생겼습니다. 자, 거기에 3번 양가로 3번 임대인의 협력 의무 면제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예외 사유죠. 지금 현업에서는 이게 권리금 제도가 생기기 전보다 지금이 오히려 권리금 회수하기가 더 어렵대요. 현업에서는. 이렇게 예외가 많다.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차임액 연체 등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 계약갱신 요구 8가지 아까 암기하신다고 했잖아요.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고요. 2번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는데 옷 입은 거 보고 저 월세 안 낼 것 같다. 다른 사람 좀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몇 번 해버리면 지쳐가지고 3개월 다 지나가버리죠. 그럼 보호 안 해줘도 되고요. 그 밖에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아직 한 번도 월세도 안 냈는데 앞으로 월세 안 낼 것 같다, 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4번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건 뭐겠어요? 1년 6개월을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건물주가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서 이제 세 안 주겠다. 그냥 동창회 사무실로 1년 6개월 쓰겠다. 전자, 후자 뭐냐고요? 둘 다 해당돼요. 전자, 후자 다. 법무부 유권 해석은 둘 다 해당된다. 그런 말 없잖아요. 지금 뭐 내보내고 이런 말 구체적인 기준이 없죠? 둘 다에 해당된다가 법무부 유권 해석입니다. 양가로 4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백화점 할인매장, 준대규모 점포, 재래시장, 국유재산, 공유재산, 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안 된다고요. 다 빼고 나면은 실제 보호받기 쉽지 않죠? 그것도 3개월 동안. 한 번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 데리고 와봐라 이래버리면 지쳐가지고 못해요. 3개월 안에. 뭐 상가가 세입자가 늘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아파트처럼. 그래서 권리금 피해 구제 강화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아까 말 다 한 거예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현 임차인 권리금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은 3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법무부 장관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맨 밑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인정돼요. 최근에 사망한 분들은 인정되지 않죠. 그럼 지금 대부분의 계류 중인 게 문제는 나무 땅에다가 몰래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공유락에 점유했다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고 지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바뀔 것 같아. 이제 지료라도 청구하면 지급해야 되는 걸로. 그 지료 지급을 2년간 안 하면 소멸하는 걸로. 아직 바뀐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사성이 있다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요. 분묘기지권 치고는 막 대법원 지금 공개 변론한다 이 뉴스에 많이 봤잖아요. 자, 분묘기지권 발생은 동그라미 2번 3개입니다. 남은 땅에다가 주인 동의 받고 설치하는 경우 2번 무단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시효취득. 디귿은 분묘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이 니은 빼고 나머지는 지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3개 중에서 니은 빼고 나머지는 지료를 지급한다고요. 시효취득만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3번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면적을 딱히 정할 수 없다.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존속기한 5번 영구 무한히 존속된다. 6번 공시 평장, 암장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평장하는 거는 좀 노무현 전 대통령 처음 봤어요. 봉화마을에 가니까 평장돼 있더라고.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묘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7번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 중에서 남편 먼저 죽었는데 20년 지났다고 뒤에 죽은 부인을 그 나무 땅에다 갖다 묻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쌍분 또는 합장을 하더라도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더라도 안 된다. 단분은 봉분이 하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자,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배당요구의 종기라고 하면 마지막 기일을 종기라고 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옛날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낙찰기일인데 지금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입니다.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겼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매각 방식은 3가지로 지금 바뀌었다는 것은 전부 2002년 7월 1일 날 바뀌었습니다. 매각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기일 입찰이 있고요. 기일 입찰, 호가 경매, 그 다음에 기간 입찰이 있습니다. 기간 입찰. 3가지 방식이 있다. 기일 입찰, 호가 경매는 1기일 2회 입찰을 할 수 있다. 1기일 2회 입찰. 지금 1기일 2회 입찰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천안지원에서 하다 지금 하지 않습니다. 기일 입찰하고 호가 경매 차이점은 기일 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써내고 호가 경매는 말로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다 하루 만에 1등 뽑는 겁니다. 기간 입찰은 일주일 이상 1월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정해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기간 입찰이라고 합니다. 기간 입찰은 1기일 2회 입찰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3번 항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항고인이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했습니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공탁하고 임차인의 경우는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고인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때만 공탁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는데 허가해달라고 항고할 때는 돈 내지 않아도 돼요. 왜 돈을 내라고 해요?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 우리 학원이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간다고 하면은 한번 항고를 해버리면 고등법원에 상급법원에 갔다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석 달인데요. 그럼 90일 걸려요. 그래버리면 90일 동안 월세 안 내고 장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항고인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려면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를 내야 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허가해달라고 항고할 때는 보증금 안 내도 돼요. 허가 안 해주겠다 하는데 허가 내달라고 하는 거는 빨리 경매를 끝내려고 하니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고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옛날에는 대금 지급 기1이었는데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1이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10월 4일이 돈 내는 날이면 딱 10월 4일 하루만 돈 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10월 4일까지 돈 내면 되니까 돈이 있으면 미리 내버리면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죠.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유자와 채무자 외에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정당한 근원 없이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인도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압류부동산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고 명도소송밖에 없습니다. 인도명령이라는 것은 판사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명령서 교부해주면 집행관을 통해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매는 명도소송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아는 분은 김해에서 그 토지 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짓고 있던 걸 샀어요. 매수인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에다가 세입자 그냥 정권을 위임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의 실장이 초보자 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맨날 의뢰인이 와가지고 뭐 사가지고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왔대. 과자 사오고 빵 사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증금, 가계약금 300만 원만 걸어놓고 일단 집만 좀 옮겨놓자. 다 짓기 전에, 준공 떨어지기 전이니까 이렇게 해가 집만 옮겨놓고 지금 한 달도 안 해갔는데 안 나간데 나가라고 하니까 1,000만 원 이사비 주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도 다 끊어버리고 막 그 문 못 쳐박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묻길래 그렇게 하면 오히려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주인이. 그럼 어때야 돼? 법적으로 하려면 명도소송 해가지고 강제집행해야 돼. 집행관을 통해서. 골치 아파요. 그럼 소송하면 또 몇 개월 걸리겠죠. 그 차라리 뭐 돈 한 1, 200 주고 나간다고 하면 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1,0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업에 가면 반드시 동시행해야 돼요. 열쇠 돈 잔금 안 받고 주면 안 돼요. 다 내 맘 같을 줄 알고 줬다가 안 나가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 돈이 없어서 그래요. 크게 제가 볼 때는 나쁜 마음을 먹은 것보다 돈이 없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다른 데서 명도소송 당해가지고 왔대 여기. 그러니까 먼저 소송도 잘 안 하고 절차도 다 녹음해놓고 사장님이 들어가도 된다고 하셨네요. 보니까 이렇게 녹음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하고 아무리 화내고 욕하고 해도 참 욕도 잘 하시네요. 자, 녹음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화면 보여주면서 뭐 욕 얼마든지 하십시오. 예, 나중에 그러면 처벌받는 건 아시고 계시죠? 이렇게 미친다고 약 올리니까 막 더 미치는 거예요. 미치고 혼자 흥분하니까 다 녹화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약점 다 잡고 오히려 자기가 경찰 불러요. 돈 안 낸 사람이. 무서워서 이게 막 폭행하려고 하고 무서워서 공포심을 느껴서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사비도 지금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지금 뭐 자력구제는 하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뺨 한 대 맞았다고 때리면 둘 다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죠. 예, 때리셨습니까? 하고 증거 수집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국가만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개인은 할 수 없어요. 자력구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미등기 건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건축 허가가 되어 있다는 등의 어느 정도 증명은 해야 됩니다. 소명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롯데백화점 건물은 대부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계 취득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안 하면 아까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가 되리라고 했는데 원시 취득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자기가 지은 건물은 등기 안 해도.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는 거의 등기를 안 해도 왜? 거기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롯데라는 그 랜드마크 빌딩이기 때문에 다 들어오죠. 등기 안 돼 있어도. 근데 개인이 지어가지고 등기 안 하면 세입자가 무서워서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죠. 불안해가지고. 등기할 수밖에 없는데 롯데는 거의 등기 안 했대요. 왜 안 했냐 물어보니까 현금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뉴스에 나와요. 기자들도 돈 안 주면 폭로하거든요. 그 유명한 신문사나 방송국은 사이비 기자 아니고요. 안 유명한 데는 사이비 기자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이비라도
MBC, 뭐 KBS 이런 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거는 사이비 기자 아니에요. 괜찮고 다른 조그만 회사가 받아먹으면 사이비 기자 해가 처벌받아요. 뉴스 잘 보면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에 악덕 채무자가 건물 다 떼놓고 소유권 보존 등기만 안 하는 거예요. 월세 다 먹고 월세 받아 먹으면서도. 그런 경우는 그냥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건축 허가가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자, 아까 기간 입찰은 했고요. 호가 경매 했고요. 매수 보증금 인하입니다. 9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9번입니다. 경매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 이상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경매는 워낙 방대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게 인수되는 권리, 삭제되는 권리 또는 소재주의라고도 합니다. 손톱 소재한다, 삭제된다, 말소된다, 인수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보증금과 상관없이, 보증금과 상관없이 아니라 무조건 인수되는 게 뭐가 있어요? 유치권, 예고등기. 물론 예고등기는 지금 등기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종전에 예고등기가 돼 있다면 종전규정에 의해서 인수된다는 뜻입니다.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게 현실적으로는 분묘기지권 지금 하고 염소 치보면 염소 키워가지고 다 내보내고 돈 많이 벌었다는 내용 나오고요. 며칠 전에는 또 그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니까 종중에서 땅을 팔면서 잔금 지급을 이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묘 주인들이 옮겨줘야 안 옮겨줘요? 절대로 우리 조상 못 옮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니까 무용고 분묘라고 해가지고 그 시군구에다가 개장 허가 받았어요. 이 주인 없는 땅 뭐다. 개장 허가 내준 거 포크레인으로 새벽 6시에 다 파가지고 다른 데 갖다 막 뼈 섞어가지고 다 그냥 그 안치해놨더라고요. 봉안해놨더라고요. 일단 형사처벌 받더라도 그게 더 빠르죠. 실제로는 그게 빨라요. 아마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분은. 구속 안 되고 벌금만 만나면 그게 빠르다고 합의하는 것보다 사실은.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유치권 주장하고 있으면 조폭되다가 다 들내버리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유치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다. 단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조건 소재되는 게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죠. 건저당,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이거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경매 소개시킬 때는 뭐 해야 돼요? 수수료 받아 먹으려면은 안전하고 비싸게 사줘야 되고요. 내가 하려면 위험한 거 싸게 사야 되겠죠. 내가 돈 벌려면. 남한테 이런 거 소개시켰다가 이거 나중에 말소 안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분쟁 생기면. 근데 나는 이런 거는 왜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아무도 입찰 안 하고 낙찰가 유찰될까? 유찰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안전한 거는 비싸게 사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안전하면서 가격도 싸고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위험한 대신에 수익률은 높고 이거는 안전한 대신에 수익률은 낮다. 자,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권리라고 불러요. 말소 기준권리. 제가 테스트홀이라는 사이트에 강의하는데 그게 오늘 질문 올라온 거 답변은 못했는데 여기 있는 임차권 이거 말소됩니까? 안 됩니까? 경매 신청은 이 사람이 했어요. 2번. 경매 신청한 사람보다는 선순위예요. 근데 그보다 위에 말소 기준권리는 있어요. 이 임차권 집 방 빼줘야 돼요? 안 빼줘도 돼요? 방 빼줘야 되죠.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비록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다 하더라도 경매 신청한 사람보다는 선순위라도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 기준권리가 말소되면서 다 데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암기하기 힘들면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만 암기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최선순위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인수된다.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은 말소된다. 전세권은 최선순위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되죠. 배당 요구하면 배당을 다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임차권은 최선순인데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못 받았다면 사법고시에 나온 걸 하나 예를 들면 보증금이 1억인데 실제 배당은 사법고시 문제입니다. 6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배당을 받았더라면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집행관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작게 나오는 경우 많아요. 실제로는 6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런데 법대로 똑바로 배당을 했으면 7천만 원 받을 수 있었어요. 집행관의 실수입니다. 이런 경우 얼마 받을 때까지? 4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 3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답은 얼마냐고요? 답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6천만 원 받은 거하고 합해도 9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손해봤죠, 1천만 원? 1천만 원 손해본 것은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매수인에게는 적법하게 배당받았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까지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모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내야 되지 그냥 공짜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여기까지 강의는 끝입니다. 나머지 제출, 첨부, 반납해야 되는 서류 암기해야 됩니다. 원본, 사본 65개 적어놨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건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21페이지 맨 밑에 아까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청문하고 의견 전술 기회만 사무소가 하나 시도지사 했죠. 이미 6번, 7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또는 및 정리입니다. 또는인지 밋인지 이런 데 3문제 나오니까 잘 유심히 읽어봐야 돼요. 밋인지 또는인지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몇 개 있어요? 22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특히 거기 주의하셔야 되겠죠. 거짓 부정하는 말로 등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3년에 2천만 원 플러스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1번 1, 2, 3번 특히 주의하십시오.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되고요. 3번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개업공개사가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소속공개사가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번은 개업공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8번은 금쟁입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하면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의적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뭐 자세하게 읽기는 힘든데 여러분들이 보고 거짓 부정이라는 방법 아까도 말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국토법에서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은 30 이하 벌금인데 외국인 토지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4번에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0 정리해놨고요. 25번에는 2분의 1 정리해놨습니다. 2분의 1. 5분의 1은 따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5분의 1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따로 5분의 1은 정리가 안 돼 있지만 5분의 1은 어디에 있어요? 5분의 1은 5분의 1 못 찾았어요? 5분의 1? 거기 어디 있냐면 7번 그렇게 못 찾겠어요? 7번에 가로 안에 보니까 7번 25페이지 7번 가로 안에 보니까 법 8조 1항 및 사망을 위반한 경우 5분의 1이라고 돼 있죠? 8조 1항, 이게 8조는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8조 사망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예요. 단
입주권 분양권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죠. 그 5분의 1이 3개라고 3개. 그게 7번의 밑줄 지나의 괄호 안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요 3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3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는 전세권, 그 다음에 27페이지 민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 법적 갱신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농지법도 있죠. 농지법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법정 갱신 된다고 했죠? 비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맨 밑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비교해 놓은 겁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고요. 공제운영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둔다. 이렇게 차이점. 이 28페이지까지인데요. 공부 여기 있는 거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개정된 걸 100% 반영한 거 문제 100문제 특강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